지금부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55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과 거대한 사회적 변혁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도구적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적 기술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자연적 두뇌를 기반으로 근육의 힘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소통 능력 등을 포괄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 자체를 확장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기술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과 거대한 사회적 변혁이 현재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네 분의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과 계몽의 역사를 주제로 인천대 정성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또 인공지능과 문해교육의 위기는 울산대학교 김종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주제는 원래는 성균관대학교 원만희 교수께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공동 논문 저자인 김종규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 섹스 로봇의 현황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김수정 가톨릭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인공지능과 실존적 위험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한 분이 25분 정도 발표하시고 15분 정도 질의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마치고 또 종합 토론을 한 20분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성훈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에서 전임연구인력으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전임연구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하고요. 강의는 서울대하고 경찰대에서 하고 있고, 원래 저는 사회철학 전공을 했는데 제가 사회철학 중에서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시스템 이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1950년대 사이버네틱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회 영역에다가 체계 이론, 사이버네틱 이론을 가져오는 그런 이론을 한 학자를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예전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갖고 있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냥 보통의 사회철학적 주제, 사회와 개인의 관계, 국가 이런 주제들을 다뤄오다가 최근 한 4, 5년 전부터 한국 포스트 휴먼학회 출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인공지능 편향성 공동연구 경남대 정원섭 선생님을 단장으로 하는 그 사업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인공지능 관련한 논문을 쓰게 됐고요. 오늘 다루는 거는 사실은 제가 사회철학 수업들을 하면서 사실 계몽의 변증법 같은 텍스트죠. 그런 걸 다루면서 전통적인 이제 사회철학적 주제인 계몽을 다루다가 이 계몽의 역사를 다루는 문제하고 제가 이제 공동연구에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다루는 문제하고가 어떤 유사성을 좀 가지는 것 같다. 그런 발상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제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호스트가 비활성화했다고 나오는데 잠시요. 예, 화면 공유를 풀어주시면 예.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아무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다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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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화면 공유는. 아, 전체 화면으로 만들려고요. 예. 예. 잘 되고 있죠? 예. 잘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인공지능의 바이어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바이어스, 알고리즘이 일으키는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이야기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콤파스라고 96년에 처음 개발돼 가지고 미국 일부 주 법원에서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재범 위험 측정 점수를 측정해 가지고 석방 여부, 가석방 여부 이런 걸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2016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흑인 재범률이 이게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을 폭로를 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이 개발사에서는 사실 우리가 쓴 데이터는 인종정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인종차별이 아니고 또 요 통계학적 쟁점은 상당히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통계학적 관점에서 프로퍼블리카 쪽에서 다른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보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알고리즘이 인종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요 그 콤파스가 사용한 데이터를 좀 보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에서 이제 재범 위험성 심사에 사용한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한 건데 그 결과를 이용하고 설문 문항과 그 재범률을 이제 데이터로 넣은 건데 그 설문 문항에 보면 인종에 대한 일종의 프록시라고 이제 하는데 대리지표라고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나 친구 관계나 그러니까 당신 친구 중에 범죄자 있느냐, 뭐 집이 이사를 얼마나 자주 갔느냐 이런 식의 보통의 미국의 흑인 가정 출신이면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리지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평가들을 보통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거에 누적된 과거의 그런 설문 문항에 들어있는 인간의 어떤 편견이 AI의 편향을 낳고 또 AI는 어쨌든 한번 그렇게 판단하면 점점 더 그 강한 확증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중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마른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마른 빛에 대해서는 뒤에 계몽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어스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젠더 차별 관련한 예로 아마존의 채용 알고리즘이라는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채용 심사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성별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실제 채용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기 전에 실제 채용에 사용되지도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예비적으로 해보는데 여성 지원자들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서 아마존이 이 알고리즘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추정 중에 하나는 어떤 경력 같은 게,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이 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은 군대도 안 가니까 그렇게 경력 차이가 대리지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쨌든 아마존 직원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상징하는 듯한 어떤 자료들이죠. 그런 것들이 남성 쪽을 선호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과거에 누적된 편견이 현재의 편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문제 이런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으로 특히 재미있는 책이 이 대량살상 수학무기라고 해서 그 약간 패러디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엄청난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최근에 사실 인공지능 그 아주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뭐 핵폭탄보다 뭐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조금 과장스러운 면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채용돼 가지고 별 의심 없이 콤파스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이 가까이 사용된 거니까 이렇게 계속 사용될 경우 어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이나 어떤 특정 지역 집단이나 이런 데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계속 반복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AI 바이어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바이어스 최적화 연구단이라고 공동연구를 연구재단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원래는 연구를 시작할 때는 외국 사례만 가지고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직 AI 바이어스의 문제가 그 전까지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챗봇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챗봇 테이라고 하는 게 2016년인가 있었지만 저희가 연구 시작하던 2019년까지는 별 큰 이슈가 없었는데 연구 수행 중에 이루다라는 챗봇이 이제 터졌습니다. 스캐터랩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룬 것은 저희가 곧 책으로 나옵니다. 그 AI의 편향과 챗봇의 일탈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분석한 부분도 있고 챗봇 이루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룬 글도 있고 다른 분들의 결도 있고 스캐터랩 그 대표랑 저희 그 연구진 중에서 한 명이 인터뷰한 내용도 실려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책이 곧 나오니까 그 책이 나오면 꼭 사주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하면 챗봇 이루다는 상당히 이제 성희롱 대상이 당시에 됐습니다. 이루다한테 계속 젊은 남성 이용자들이 지금 그거는 아직 DC 인사이드의 이루다 갤러리에 가면 이루다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수많은 기록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거기서 오른쪽에 제가 얘도 따온 건데 왜 저렇게 이제 챗봇인데 되게 표현들이 뭐 잡아먹고 싶잖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애초에 그 학습된 데이터가 연인들이 1대1로 주고받은 카톡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을 그대로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챗봇입니다. 그래서 표현법이 지나치게 친근한 바람에 아주 많은 남성 사용자들이 성희롱 대상으로 이루다를 갖고 놀았고요. 거기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장이 아니다 보니까 마구 하는 나 흑인 싫어 이런 표현들도 뭔가 학습을 했는지 그런 차별 및 혐오 발언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결국 이제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3번째밖에 없습니다. 익명화 처리를 했음에도 그걸 제대로 데이터 처리를 못 해가지고 나는 한양대 무슨 다녀 자기 과목 듣는 과목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런 걸 유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별로 지적하지 않은 건데 제가 그 논문에서 지금 책에 실리는 글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 이건데 이렇게 대화를 계속 턴을 이어나가면 사용자가 대화를 이어나가면 친밀도 레벨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각 단계마다 또 우리 서로 비밀 이야기하는 사이 무슨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친한 사이로 계속 이제 레벨을 올려주는 약간 게임의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남성 사용자들이 일종의 약간의 정복 욕구, 나 끝까지 16단계까지 올라갈래 이러면서 밤새도록 하고 이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챗봇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이게 이루다도 그렇고 다 20대 여성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그림 이미지로도 형상화가 되고 중국의 시아와이스나 일본의 린다 같은 여성 챗봇은 뭐 그 일종의 뭐 동영상 같이 그런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동아시아의 챗봇이 희한하게 또 이렇게 젊은 여성 페르소나를 부여받아서 유사 연애 게임 같이 되는 성격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사실 제가 공유드린 논문에는 요 부분 다음에 기술적 접근의 한계 이야기하기 전에 AI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대리 지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 그 만약 그 맥락 이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데 대한 아주 구체적인 좀 기술적 분석이 좀 있는데 들어있는데요. 그 외국 논문들을 참조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제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접근들에서 저는 각각 한계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기술적 접근의 경우에 이 편향을 완화하기 줄일 수 있도록 그 툴킷도 개발돼 있고 뭐 그다음에 요즘 AMA 인공지능 자체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그렇게 미리 학습시키는 AMA라는 기획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뭐 설명 가능한 AI, 뭐 해명 가능한 AI, 뭐 그 해명 책무, 뭐 어카운터블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쓰고 있듯이 다 각각 뭔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뛰어나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편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의 방법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 부분에도 계속 한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AI 이 부분에서 뭐 그 특히 개발자나 제작사의 어떤 윤리적 책임, 그래서 AI 윤리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AI 윤리 헌장 같은 거를 회사들에서 제정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윤리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스캐터랩의 사로 이렇게 챗봇 이루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상당히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스캐터랩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도 다 사실 투자를 했고 제법 큰 대기업에서 좀 투자를 했고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독촉하는 데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초래되는 바이어스도 있고 그런 데서 이런 AI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 관련돼서 어떤 윤리 원칙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에서는 뭐 아실로마 원칙이라고 이 경우에는 그 유명한 그 IT 기업 CEO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 합의한 원칙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많은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카운터빌리티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뭐 법률로 치자면 약간 헌법이나 아니면 개별 법률의 그 앞에 전문의 성격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 프로그램 성격을 갖지 보통의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if된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직 그럴 만큼 if된 구조를 갖고 있는 윤리규칙을 만들기에도 아직 AI 편향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 그런 법률처럼 만들면은 또 다른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AI 산업을 또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AI 윤리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시니컬한 비판자들은 특히 아실로마에 모인 사람들도 아주 뭐 그 거대 기업들 CEO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AI 바이어스 문제 사고를 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구글이든 이렇게 다 이전에 사고를 친 기업들이 오히려 그 다음에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투자해서 철학자들, 법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윤리 가이드라인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거 윤리 세탁이다. 그러니까 이 AI 기업들이 자신들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윤리를 가지고 세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비 대학에 지급해가지고 윤리 쇼핑하는 거다. 이런 아주 시니컬한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AI 윤리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자신들이 윤리를 내세우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야? 엄청. 그러고 세 번째 제도적 접근의 한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접근이 강제성이 없으니까 좀 명확한 if된 구조에 가까운 어떤 제도적 접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적 규제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법적 규제하면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런 면제부가 되기도 하죠. 법이라는 게. 근데 현재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하기에 AI의 발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한 if된 구조의 법률로 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AI 산업이 국제적 경쟁 과정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먼저 이걸 입법을 통해 규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동시에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조금 이제 저는 이런 흐름이 없나 궁금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회인가요? 거기서 한국 부산에다가 일종 AI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내용상 보면 이 대표가 이야기한 걸 보면 AI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협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치하자는 MOU 정도가 맺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알고리즘의 영향평가, 감사제도 혹은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는 인증제도 그러니까 요 AI는 좀 안전해요. AI가 쓴 데이터는 뭐 이런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를 인증해주는 이런 제도들, 이런 아이디어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계몽으로 제가 넘어가면 저는 이제 여기서 AI의 여러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몽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회 철학적 대응의 과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보다 제가 아까 마른 빛이라는 표현을 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계몽을 이야기할 때 마른 빛, 드라이라이트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는 그야말로 드라이라이트의 극단이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학습하고 지적으로 확신했으면 어떤 동정심이나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것이고 칸트가 도덕에서 감정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 길을 완성했다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AI라고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가장 철저하게 그런 계몽의 극단의 지점에서 일어났던 게 2차 세계대전기에 아주 냉혹한 학살 같은 것이었고 그때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계몽의 자기 파괴라는 말을 했던 호르카이마 아도르노의 말이 제가 떠올랐고 그래서 제가 계몽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계몽의 역설 이후에 20세기 후반의 사회 철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계몽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프랑크푸르트 아파의 메시지를 각각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냈는데 그 공통점은 저는 여러분이 하버마스, 롤스, 루마는 어느 정도 아신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어쨌든 계몽의 자기 반성이라는 것. 계몽은 너무나 이제 주체 중심적으로 개인 중심적으로 봤다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절차화, 과정화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반성 개념을 도입한 여러 사례들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버마스, 롤스,
그다음에 니클라스 루만, 특히 니클라스 루만은 현대 사회가 진화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성적 기능을 하는가를 아주 각 기능 체계마다 다 밝히는, 경제 시스템이 여러 하위 시장들을 만들어내면서 경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 하위 시장으로 분화시켜서 대응한 것들, 그 다음에 학문에서 여러 학술지들이 있고, 뭐 피어 리뷰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메커니즘들, 법에서는 1심, 2심, 3심 이런 메커니즘들, 스포츠에서는 보면 우리가 체조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빼고 뭐 중간에 3명 합계하고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니클라스 루만은 일종의 리플렉션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간의 어떤 을 경계하는 동시에 또 일어나는 극단적인 어떤 경향에 대해서 또 다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발전했다고 하는 게 루만이 보여주는 통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AI의 편향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성적 접근을 하자면, 우리가 계몽에 대해서 우리가 계몽된 주체가 일으킨 문제, 비극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반성하게 됐듯이 이 AI의 편향에 대해서도 일종의 리플렉시브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데 있어 가지고 뭐 위에 셋째 단락부터 좀 보자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예, 핵심적 방향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핵심적 방향은 다양한 인간들과 다양한 AI 제작사들의 알고리즘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 지금은 AI 개발하면 이 AI 채용 알고리즘 하면 요거 쓰시면 아주 공정하고 이런 거 됩니다. 이렇게 맡겨둬서는 곤란한다. 어떻게 보면 복수의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체조 경기 이야기했듯이 심판이 여러 명이듯이 그런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그래 특히나 AI를 채용을 비롯해서 인간에 대한 심사와 평가의 과정에 채용할 때는 특정 회사의 알고리즘만을 신뢰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제가 반성적 접근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도 왜 AI를 활용해야 하느냐? 뭐 저는 계몽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가 계몽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우리가 지성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 우리가 마른 빛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건조한 지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AI도 편향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다. 뭐 그건 대세이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래 인간의 약점이 있는 것이고, 계몽도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편견이 심한 인간의 선입견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몽이 시작되었듯이 AI가 많은 인간의 편향,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채용 비리라든지 편파적 심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데서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AI는 의외로 창의적이다. 우리가 인간 누구도 뭐 이미 알파고가 보여줬지만 기존에 어떤 바둑기사도 두지 않았던 수도 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그런 데서 AI가 리스크가 있다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성적인 여러 절차, 과정들을 만든다면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AI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반성적 접근을 제도화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제작사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인간이 AI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가 인간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극을 아는 우리는, 계몽의 폐해를 아는 우리는 이 AI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반성적 접근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향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 있어도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일단 교수님 오늘날 AI 시대에 굉장히 그 적절한 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입력 때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흑인은 뭐 불합격할 뭐 위험이 있고 아마존 채용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좀 방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그에 대해. 근데 이제 회사들이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과거의 편견이 오늘날의 편향으로, AI의 편향으로 고착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데이터는, AI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과거에 인간이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간이 물었던 건데, 그 옛날에 남녀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질문지죠. 이미 설문 문항이 어떤 편향된 결과를 어느 정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혹은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 서류도 옛날에 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본적을 써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합격자 수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리 지표가 쓰일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스스로는 뭐라는 그게 본적이 중요하지 않은지 별로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적도 대리 지표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데이터는 양이 엄청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새롭게 앞으로 요즘부터는 채용할 때 그런 거 지우겠죠. 지우고 하는 데이터는 양이 적단 말이죠. 그러면 알고리즘 개발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해야 성능이 잘 돌아가는 AI가 나오는데, 있는 데이터는 뭐 보통 과거의 편견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보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까 말한 제가 기술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여성 데이터가 작은데 여성 데이터를 일부러 이제 증폭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흑인 데이터가 적은데 흑인 얼굴 사진이 적은데 흑인 데이터를 제네레이티브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내서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보정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의 편견을,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견들을 미리 잘 교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라는 게 제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원장님. 네, 박경수 교수님. 예. 예.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러 자세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기술적 접근, 윤리적 접근, 제도적 접근이 있고, 맨 나중에 이제 반성적 접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은 그 비켄슈타인이 한 단계 올라갈 때 그 뒤로 사다리를 차는 것처럼, 기술적 접근, 윤리적 접근, 제도적 접근은 반성적 접근을 올라오는데 한의 수단적 접근이고, 반성적 접근의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어떤 작동을 하지 않는 건지요. 우리 반성적 접근에서 보면은 일단 하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롤즈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접근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세 가지 플러스 원의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약간 그 관계 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편향과 역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빛에 의한 계몽주의는 또 거기서 역설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러한 탈역설화를 위해서 반성적 접근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결론에서 두 번째, 사실 AI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도덕적 공감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AI도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릴까? 웃을까? 하는 그러한 감정이 오히려 이성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버마스, 롤즈, 루만 등이 나오는 반성적 접근에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도덕 감정 공감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가? 반성적 접근에서 세 가지 접근법과 맨 나중에 나오는 도덕 감정 공감 능력은 오히려 거기 윤리적 접근에서는 선생님께서 그 공리주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의무론이 나왔는데요. 의무론은 이제 칸트적인 거니까 아까 말은 빛의 요소로 생각했을 때 그걸 제외한다면은 공리주의는 그 자체가 sentient being이라고 얘기해서 그 정감적 존재이거든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진다면 공리주의도 여기서 반성적 접근 상태에서 살아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덕의 윤리는 특히 이제 뭐 용기, 그 다음에 만용, 비겁 용기 있고 가운데 이제 용기가 그런 중용이라면은 그러한 감정의 중용을 추구하고 있는 덕의 윤리도 결국은 맨 나중에 반성적 접근에서 윤리적 접근에서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접근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질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차례로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 약간 똑같은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표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접근, 윤리적 접근, 제도적 접근은 각각의 구체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반성적 접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접근들에 대한 뭐 포괄적인 관점, 뭐 전체적인 관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적 접근에서 취해야 할 관점.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그 접근들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나중에 저는 뭐 어쨌든 인증제도든 뭐 영향평가든 어떤 제도를 결국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약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규약을 만들 때 단순한 입법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견제 장치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적 접근을 최종적으로 잘 완성을 하려면 이런 반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이야기고 그래서 약간 앞에 세 가지하고 반성적 접근은 조금은 추상수위가 조금은 다른 것인데 제가 똑같은 표현법을 쓴 게 조금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뒤에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에서는 조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지점으로 조금 나뉘면서 제가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AI한테 어떤 도덕적인 무엇을 주입하는 부분은 이제 AMA라 그래서 이제 AI 자체를 도덕적인 어떤 학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만드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원리죠. 자율주행차 같은 데서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그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자체가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냥 어쨌든 그 학습의 원리와 관련돼서 뭐 공리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그런 계통이고 그런 부분은 그 자체를 AMA는 제가 좀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변순용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AMA와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조금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성적 접근에서 제가 말하는 그런 도덕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간이 그냥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AI한테 감정을 이렇게 제대로 불어넣을 수 있다. 감정 컴퓨팅은 그냥 인간 감정을 읽어내는 그냥 지문 인식 수준에 불과한 거고 진짜 감정을 가진 AI를 만드는 것은 지금 까마득하게 먼 길이라고 보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AI가 아주 마른 빛으로서 취하는 자기 조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성적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자기 스스로가 감정적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 감시자들, 견제자들, 다양한 그러니까 개발 사회의 여러 견제 장치들, 이런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 동시에 AI의 운영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제대로 답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아니, 뭐, 그 정도, 또 이제, 미진한 건 나중에 또 종합 토론 때 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네, 네, 네.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반선적 접근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성적 접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결국은 AI 윤리라는 것 자체가 AI가 윤리의 주체가 아니라 결국은 AI를 만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렇다면 반성을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적인 방식으로 반성 개념을 이해할 거냐, 아니면 아두르노나 계몽의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 좀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요. 예를 들면 해결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결국은 마른 빛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 AI라는 걸 통해서 태제, 안티태제로 가는 거, 자기 소외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편향성, 인간의 편향성을 반영해서 AI한테 그대로 투영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반성적 단계로 가면서 뭔가 진태제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성적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적으로. 그러니까 사변적 단계로 가는 방식이죠. 선생님이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두르노나 호르카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해결적 방식으로 오히려 AI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편향성을 볼 수 있는 거울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편향성 자체도 교정해 나가는 변증법적 지향의 단계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 선생님은 그 길로 변증법적 반성적 접근을 하시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면 누만적 방식으로 패러독스 이걸로 하시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발표에서는 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시간도 예, 부족하고. 그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정수훈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다가 끝나고 종합 토론 때 좀 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또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을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 간단히 해겔도 아도르노도 아니고 루만적 방식이고, 인간을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그 자체가 주체라고 보는 겁니다. 예,